새벽 6시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저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한성그룹의 회장실처럼 고급스럽고 침실처럼 조용합니다. 40년을 이 침대에서 눈을 뜬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그 여인의 손이 유독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하지만 또한 소중해야 한다는 듯이 침대 위 태주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옆에 누운 이순영의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은 옆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 순영은 일어나 앉습니다.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마치 수십 년 반복된 무언의 예의처럼 66년을 살면서 그중 40년을 누구의 아내로 살면 어떨까요? 이순영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회장 부인, 준혁 엄마, 민재 엄마, 시어머니의 딸. 자신만의 이름으로 불린 지가 몇 년이었을까요? 욕실 거울 앞. 순영은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봅니다. 잔주름이 많고 피부는 화장으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메이크업. 거울 속 순영의 눈빛은 따뜻하지만 어딘지 공허합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이제 깨어 있습니다. 순영을 본다기보다는 누군가를 깨웠을 때의 그런 시선입니다. 신문. 한마디. 그뿐입니다. 순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벌써 신문을 들고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있거든요. 마치 그 자리가 원래 그곳이어야 한다는 것처럼. 40년. 이 남자와 함께한 시간이 이 여자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의 생각을 먼저 읽는 능력, 남편의 필요를 예측하는 능력, 남편이 원하기 전에 준비하는 능력.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필요를 잊는 대신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6시 45분. 순영은 욕실에서 나와 옷을 꺼냅니다. 침대 옆 거울장 앞. 순영은 태주의 옷을 고릅니다. 오늘의 일정에 맞춰, 태주의 체형에 맞춰, 태주의 기분에 맞춰. 여보, 오늘 회의 많으신가 봐요. 이 넥타이가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태주는 여전히 신문만 읽습니다. 알아서 해. 한마디. 순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신뢰도 있고 무관심도 있습니다. 순영은 그 사이의 경계를 40년간 걸어왔습니다. 신뢰라고 믿고 싶지만 가끔은 무관심 같기도 한. 욕실로 돌아옴. 순영은 태주의 샤워를 돕습니다. 타월을 준비하고 토너, 에센스를 순서대로 깔아두고. 새벽 7시. 아침 식사 테이블. 된장국, 계란말이, 생미역, 밥. 모두 태주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순영은 이것들을 언제,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 기억하면서 남편이 뭘 원하는지 먼저 챙기는. 그것이 40년 부인의 일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태주와 순영. 태주는 신문을 펴놓고 밥을 먹습니다. 순영은 태주의 밥 공기를 바라봅니다. 밥이 조금 줄어들면 밥을 더 떠줄 준비를 합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으신가 봐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잠시. 태주는 신문만 읽습니다. 괜찮아. 신경 쓸 것 없어. 신경 쓸 것 없어.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처음엔 배려로 들렸고 10년 후엔 무관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순영도 알고 싶지 않게 됐습니다. 아는 게 나을까 봐요. 태주가 일어나 준비합니다. 여보, 나갈 시간이에요. 응. 한마디. 순영은 현관에서 태주의 구두를 닦아줍니다.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차의 키를 확인합니다. 오전 8시. 또 다른 아침이 끝나갑니다. 이런 아침이 며칠인가요? 이런 아침이 40년인가요?
순영은 현관에 서서 남편이 차에 타는 것을 봅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강태주 회장의 차입니다. 한성그룹 본사, 강남역 부근의 고급 오피스 타워. 이 건물 최상층의 회장실에는 두 가지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실, 태주가 들어옵니다. 비서가 커피를 대접합니다. 그 직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남 한 카페, 한적한 창가 자리, 윤미라가 미리 앉아 있습니다. 태주가 옆에 앉습니다. 인사는 없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올 줄 알았는데 회의가 길었어. 이들의 대화는 깊지 않습니다. 몸은 가까워도 말은 멀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관계, 그리고 위험한 관계의 특징입니다. 미라가 태주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태주는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집에는 언제 들어가? 모르겠네. 너는? 기다릴 수 있어. 같은 시간 청담동의 저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청담동 저택의 거실. 순영은 시부모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시부모. 벽에 걸린 액자. 시어머니를 간호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순영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친정 엄마의 목소리, 자신만의 꿈, 자신만의 시간. 순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친구 영희로부터의 전화. 여보세요? 응, 나야. 아, 요즘 좀 바빴어. 회장이 요즘 일이 많대서. 응, 주말에 만나자. 그런데 여보는? 아,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여보가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겠지. 전화를 끊고 순영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순영은 자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의무, 회장 부인의 역할. 오후 10시, 태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여전히 자정. 순영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지만 자지 않습니다.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태주가 들어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침실 문이 열립니다. 태주가 들어옵니다. 순영은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여보, 늦으셨네요. 뭐 먹었어? 밥 해줄까? 태주는 무관심하게 대답합니다. 필요 없어. 자, 여보, 요즘 자주 늦으시는데 혹시 몸이라도 안 좋으신 거 아니야? 내가 좀 챙겨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태주가 순영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순영은 남편의 눈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연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단지 낯설. 마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눈빛. 잡아. 계속 이러지 말고. 태주는 침대에 누웁니다. 등을 돌립니다. 순영에게. 순영은 말을 잃습니다. 밤 1시 반. 침실에는 두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깨어 있습니다. 하나는 슬픈 이유로, 하나는 다른 이유로. 1시간이 흐릅니다. 그날 밤 순영은 처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끝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오후 2시, 한성그룹 회장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장실. 순영이 노크하고 들어옵니다. 여보, 나야. 점심때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혹시 괜찮으세요? 태주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앉아. 순영이 앉습니다. 이 순간 순영의 심장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자신을 향해 처음으로 앉아라고 명령한 순간
그것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혼하자.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입니다. 뭐라고요? 이혼. 40년간 내조했다는 건 알아.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서류를 밀어줍니다. 그 순간 순영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변호사, 서류, 금액.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처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늙은 여자랑 살기 싫어. 한마디. 그것이 40년의 마침표입니다. 더 이상 늙은 여자. 40년을 내 아내로 불렀던 그 여자가 이제는 늙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같이 들었을 텐데 왜 자신만 낡았고 버려져야 하는 건지 순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영의 손이 떨립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집니다. 아니, 이건. 태주는 더 이상 순영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아내는 회장실을 나옵니다. 문 밖에는 또 다른 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라. 그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순영이 처음으로 이해합니다.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때문이구나.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순영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직도 태주가 자리에 있던 저택의 침대에. 아무도 와주지 않는 밤입니다. 아무도 돌아와주지 않는 밤입니다. 침실. 한쪽만 비어 있습니다. 순영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내지 않게. 40년의 습관처럼. 새벽 5시. 순영은 여전히 일어나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 국, 계란말이.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것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순영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런 휴먼 드라마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이제 순영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순영이 밤새 준비한 아침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태주의 변호사가. 아니, 이제는 순영의 변호사가 되어야 할 사람. 하지만 순영은 아직 자신을 지킬 변호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거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칩니다. 이순영 사모님, 먼저 위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위자료 10억 원과 강원도 횡성군의 농지 8,000평을 사모님 몫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순영이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숫자들이 흐릿해집니다. 서울 부동산은요? 현금 자산은요? 모두 회장님께 귀속됩니다. 아내 명의의 자산이 따로 없다면 특별한 재산 분할의 여지가 없습니다. 40년. 남편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아내라고 불렸으니까요. 남편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현명함이 지금 자신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순영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너무. 사모님, 소송이 되면 여러 가지가 언론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 일도 개인사도. 사모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협박입니다. 순영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순영은 자녀들에게 전화합니다. 이제 남편이 아닌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준혁이? 엄마야. 아, 지금 회의 중이야? 아, 그래. 미안해. 근데 한 가지. 아버지 일 때문에. 수화기 너머에서 준혁의 목소리. 빨라지고 차가워집니다.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아버지 회사 생각해서 조용히 정리해. 나중에 연락할게.
톡 끊어집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부사장이 된 이후로 그 목소리는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영은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차남 민재에게. 민재, 엄마야. 아, 해외 출장이야? 응, 괜찮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수화기 너머 민재의 목소리. 엄마, 뭔가 있어? 음성이 이상한데? 아니, 정말 괜찮아.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건강하게만 있어. 끊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회사인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자신을 돌봐줄 아들은 없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아버지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순영은 혼자입니다. 완전히. 변호사가 나간 지 일주일. 청담동 저택은 이사업체에 점령됩니다. 하지만 이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몰수에 가깝습니다. 거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담고 있습니다. 사모님, 이 가구는 언제 빼드릴까요? 아, 그건 집주인 것이니까 두고 가요. 거의 모든 것이 집주인 것입니다. 혹은 회장 소유입니다. 40년을 그곳에서 살았지만 순영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옷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사진 앨범뿐입니다. 사진 속의 추억도 이제는 남편의 추억일 테니까요. 순영은 창문을 통해 과거 40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바라볼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다른 건물들만 보입니다. 이 방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고 남편을 기다리고 밤마다 눕혔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어디가 자신의 것일까요? 벽도 문도 창도 다 누군가 것입니다.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빌린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순영이 현관 신발장 앞에 섭니다. 신발장 위에 예쁜 상자가 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선물한 보석함. 손을 뻗었다가 멈춥니다. 이것도 결국 회장 부인의 물건이겠지. 그대로 두고 나옵니다. 오후 4시. 거의 모든 짐이 실려나갑니다. 짐트럭이 떠나면서 40년의 인생도 함께 떠나갑니다. 순영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자신의 차도 없었으니까요. 남편 명의였으니까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명예, 계좌, 신분증. 이순영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한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포도로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순영 혼자입니다. 라디오는 가요를 틀고 있지만 그 음악은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순영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의 숨소리뿐입니다. 불규칙한 두려운 숨소리. GPS 음성 목적지까지 220km 남았습니다. 220km. 그 거리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과 시골을 나누는 거리. 그것은 회장 부인에서 시골 여인으로 가는 거리. 그것은 죽음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차 안에서의 순영.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66년을 살았는데 내 것이 뭐가 있지? 자동차? 남편 것. 집? 남편 것. 옷? 남편 사준 것. 아이들? 남편의 아이들. 내 이름?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도시를 벗어나고 전원이 나타나고 산이 점점 높아집니다.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같은 목소리로 목적지까지 100km, 목적지까지 50km,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후 6시, 강원도 횡성군의 한적한 시골길. GPS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했지만 순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 좁은 농로를 따라 들어갑니다.
시골길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양옆은 농과 밭뿐입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 멈춥니다. 이것이 8,000평입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란 거의 방치된 땅. 그 위에 있는 것은 낡은 농가. 지붕이 헐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살지 않는 집. 순영이 차에서 내립니다. 발이 땅을 딛는 순간 먼지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내 땅이라고? 목이 맺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40년 헌신의 대가입니다. 그것이 합의된 재산 분할입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남편의 감사도 미래도. 순영은 농가의 마루에 앉습니다. 66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다. 바람이 분다. 흰 구름이 흘러간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순영을 맞이할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이 여자를 기다려야 했고 누군가는 물어봐야 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영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예상 밖의 손님이 나타나는 순간. 농가 옆에서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김복순입니다. 나이는 70대 초반. 마을 이장이지만 그보다는 엄마처럼 보이는 여성. 서울에서 오신 분이요? 순영이 고개를 듭니다. 눈은 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어요. 저기 일어나 봐요. 순영은 일어섭니다. 하지만 비틀거립니다. 팔을 잡으며 복순이 말합니다. 밥부터 먹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고. 이 한마디. 밥부터 먹어요. 이 한마디가 순영의 인생을 구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기는 것.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40년 만에 처음 받는 관심입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고마워요. 정말. 와, 차 타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자고. 복순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고 고추, 상추, 깻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던 냄새처럼. 식탁? 따뜻한 밥과 여러 반찬이 놓여 있습니다. 많이 먹어요. 요즘 몸이 약하신 모양이네. 순영이 숟가락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첫 입. 입안에 밥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밥.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복수는 말없이 국을 더 떠줍니다. 40년간 순영은 남편을 위해 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을 누군가 반겨준 적은 있었을까요? 맛있다고 말해준 것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말은 없었을까요? 이 한 끼의 밥에서 순영은 뭔가를 되찾습니다. 그것이 뭐든 간에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저녁이 흐릅니다. 순영은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듣습니다. 때때로 끄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생각해요. 정말로 고마워요. 밤 10시 순영은 복순의 집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숙면을 취합니다. 40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며 자던 침대가 아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침대에서 그 침대의 이불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함으로. 새벽. 순영은 눈을 뜹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깬 적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마음 없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없이, 그냥 쉬고 싶으면 쉬는 그런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제 순영이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져 있을까요? 희망의 길일까요? 절망의 길일까요? 그 길에는 누가 함께 할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시골 마을. 버려진 땅이었던 8,000평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찬 농장이 되었습니다. 순영 농장이라고 쓰인 깔끔한 간판. 포장된 주차장에는 서울과 수도권 번호판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직거래, 한우 판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폐허가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입니다. 매주 주말, 서울에서 온 가족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소에게 먹이를 주고 송아지를 만지고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순영은 그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한우의 습성부터 흙냄새의 소중함까지. 66세의 순영은 이제 농부 이순영입니다. 더 이상 회장 부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농장을 소유하고 자신의 손으로 한우를 키우고 자신의 노력으로 고객을 맞이합니다. 농장의 월 매출은 1억 원대. 육포, 장조림, 직거래 한우 판매, 체험 프로그램 수익. 3년 전 10억 원의 위자료 중 절반은 농장 건설비로 사라졌지만 이제 농장은 자신의 발로 선지 오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순영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서울 부자마님이 시골에서 뭘 하겠나 했지만 3년간의 성실함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소를 돌보고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고 체험객들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여인. 그녀를 이제 마을 사람들은 순영이라고 부릅니다. 회장 부인이 아닌 그냥 순영이라고. 김복수는 여전히 순영의 곁에 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순영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3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운 복순. 그녀는 순영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순영이 우리 마을에 와서 정말 잘한 거야. 너 같은 여자 봤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소똥 치우고. 이장님이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 대사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 신뢰, 그리고 비로소 찾은 공동체의 온기. 어느 오후였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강원도 횡성을 비추던 그 오후, 모든 것을 바꾸는 손님이 나타납니다. 농장 입구,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천천히 들어섭니다. 차가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나오는 사람은 태주입니다. 3년 전 순영의 남편,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남자입니다. 미라와 비서가 함께 내립니다. 세상에,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야? 놈밖에 없잖아. 톤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순영이가 저 여기서 소 키운다며? 태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비게이션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 넘겨준 시골 땅 8,000평. 당시에는 가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인근 관광단지 개발 소식에 땅값이 6배로 올랐다고? 8,000평이면 24억? 태주의 욕심이 깨어납니다. 농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야? 미라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순영 농장이라는 깔끔한 간판, 정비된 축사, 풀을 뜯는 한우들, 차량이 가득한 주차장. 이 모든 것이 태주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비참한 순영을 보러 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아 외딴 시골에 내쫓긴 여자. 하지만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 없이도 매우 행복해 보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축사 앞에서 한 여성이 소에게 건초를 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베이지색 린넨 앞치마, 하늘색 체크셔츠, 고무장화. 그것은 이순영이었습니다. 3년 전 이혼 당시 피기 없이 창백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마을 여성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40년간 태주의 그림자로 살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돌려 태주와 미라를 봅니다. 태주는 순간 몸이 굳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순영은 마치 낯선 방문객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더니 다시 소에게 건초를 건넵니다. 태주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저 여자가 날 못 알아본 거야? 그 무시함이 태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40년을 자신의 내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여자. 자신이 버린 여자. 그 여자가 자신 없이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태주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한 아이가 순영에게 달려갑니다. 할머니, 송아지도 만져봐도 돼요? 순영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축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주는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을 본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40년 남편으로 받은 가장 큰 모욕입니다. 검은색 벤츠가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 차 안에서 미라가 말합니다. 그 땅 요즘 개발 호재로 평당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랐대. 8,000평이면 24억이야. 어떻게든 되찾아야지. 24억 원. 그 숫자가 태주의 눈에 불을 켭니다. 더 이상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같은 밤 태주는 한성그룹의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순영명의 토지 주변에 대한 매입 가능성을 검토해봐. 진입로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법무팀장은 일주일 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변 토지 매입과 진입로 확보를 통해 순영 농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진행해. 한성건설 명의로 주변 토지 매입을 시작해. 3년 전 순영을 버렸던 이유가 더 이상 늙은 여자와 살기 싫어였다면 지금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24억 원. 그리고 자존심. 그 여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자존심. 2주 후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서울의 큰 회사에서 마을 주변 농지를 사고 있다는 것. 시세보다 1.5배나 높은 가격에 이미 5가구가 땅을 팔았다는 것. 면사무소. 복순이 순영에게 급히 달려옵니다. 순영 씨, 큰일 났소? 서울의 큰 회사에서 마을 주변 농지를 사들이고 있대요. 순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어요? 계약서에 서울 건설회사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건 모른다더군요. 순영은 직감합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태주의 일이라는 것을, 자신을 버린 남편이 다시 한번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순영은 인터넷으로 조사했습니다. 한성건설이라는 회사, 한성그룹 계열사, 그것이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한 달 반 후, 순영은 농장 진입로에서 공사 안내판을 발견합니다. 사유지 내 농로 정비공사, 공사기간 3개월, 시행자 토지 소유자,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3개월간 막혀 있다는 것. 체험객도 올 수 없고 한우 배송도 어렵고 일상의 모든 것이 불편해진다는 것. 순영은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농장 진입이 막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유지의 공사라서 면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영은 깨닫습니다.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법을 움직일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밤 10시, 순영은 축사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은 순영에게 희망이 아닙니다. 그 별들은 절망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보여주는 절망. 그때 복순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해? 이장님, 저 여기 갈 곳 없어요. 이 농장은 절대 안 팔 거예요. 여기가 제 전부거든요. 복순이 순영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복순의 손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온정도 이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에 펼쳐진 포위망이 모든 희망을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순영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사연 루틴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신비로움이자 또한 두려움입니다. 농장의 사무실. 오후 3시, 순영이 농장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낡은 경찰이 농장 입구에 들어섭니다. 운전석에는 한 남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 낡은 점퍼와 구겨진 바지, 얼굴에는 병색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이곳을 알고 있다는 듯이, 혹은 오래 준비해온 결단처럼. 순영이 나와 남자를 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종호라고 합니다. 이순영 사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순영의 경계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박종호가 말한 다음 문장은 순영의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성그룹에서 20년간 격리이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장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순영은 박종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차를 대접했습니다. 40년간 손에 밴 습관이 나왔습니다. 낯선 손님도 먼저 밥과 차를 대접하는 습관. 박종호가 차를 마신 후 말합니다. 사모님, 이것들을 보십시오. 박종호가 서류 뭉치를 놓습니다. 순영이 서류를 펼칩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이순영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3건. 금융거래네요. 그 계좌는 본인이 만든 적 없는 계좌. 총 규모는 40억 원에 달합니다. 강남 부동산 3건, 예금 계좌. 모두 순영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부동산 산 적 없는데. 이 계좌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강태주 회장님이 사모님 명의로 15년 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사모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요. 15년. 그것은 얼마나 오래된 계획일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준비된 배신, 처음부터 계획된 조종. 비자금? 제 명의로요? 회장님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죄를 사모님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도 이 자산들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순영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이혼이 단순한 관계 파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조직적 계획이었다는 것을. 남편이 자신을 이용했고 배신했고 더 나아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를 했다는 것을. 박종호는 왜 이곳에 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자신의 비극에 있었습니다.
저도 20년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외부 감사 때문에 비자금 정황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죠. 회장님은 모든 책임을 제 위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박종호는 간신히 증거를 확보해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정당한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아파트 경비원, 건물 관리를 했습니다. 월급 3만 원으로 은행 금고 비용을 내며 증거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일까요? 그런데 6개월 전 박종호는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박종호가 기침을 합니다. 처음엔 그냥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회장님이 웃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더군요. 그 순간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종호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태주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박종호는 순영에게 제안합니다. 사모님도 회장님에게 버림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가진 증거를 드릴 테니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증거라는 것은 비자금 장부 사본, 회장님의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 12개, 금융거래 내역이 담긴 외장 하드드라이브, 이것들만으로도 회장님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태주의 목소리로 직접 지시하는 녹음 파일. 순영 명의로 계좌 하나 더 만들어. 인감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처리해. 순영의 손이 떨립니다. 만약 비자금 문제에 연루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회장님이 언제든 사모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호는 덧붙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 회장님이 지금 사모님 농장 주변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도 다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사모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나중에 협박 카드로 쓰려는 겁니다. 순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혼, 비자금, 농장 주변 토지 매입.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만 생각해 볼게요. 박종호가 주머니에서 종이와 열쇠를 꺼냅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역고 열쇠입니다. 만약 제가 먼저 죽더라도 이 열쇠로 증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이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순영의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순영은 복순을 찾아갑니다. 3년을 함께한 여인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복순의 집. 이장님, 저 어떡해요? 복순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세상에 그 양반이 그런 짓을. 복순은 다음날 법률구조공단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연락을 해줍니다. 변호사 최영민을 소개받은 순영은 강원도 원주시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변호사 최영민은 2시간에 걸쳐 순영의 사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립니다.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선생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혼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금 출처를 보면 선생님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찬명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는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진 신고입니다. 국세청에 참산 사실을 알리고 본인 관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 이 경우 선생님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2번째 방법은 적극적 대응입니다.
박종호 씨의 증거를 활용해 강태주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고발하고 자산의 실소유자가 강 회장임을 입증하는 것.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도 있지만 제대로 되면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최영민은 공익법률센터의 정미숙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대기업 비리 전문가. 이 사건을 맡은 정미숙은 일주일간 철저히 증거를 분석합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증거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종호가 제공한 녹음 파일, 문서, 외장 하드드라이브. 이 모든 것이 태주의 비자금 조성과 참산 자산의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언론 제보와 검찰 고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기자 회견을 먼저 열어 여론을 형성한 후 공식적인 고발을 진행할 겁니다. 순영은 프레스센터의 기자, 회견장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그것이 순영의 몸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순영은 40년의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정의는 느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는 울림이 됩니다. 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 오전 10시 50여 명의 기자가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 중앙에 휠체어를 탄 순영이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빛은 결연합니다. 변호사 정미숙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오늘 기자 회견을 열게 된 정미숙 변호사입니다. 한성그룹 강태주 회장의 비자금 조성경, 전처 이순영 씨명의 도용, 그리고 증거 조작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첫 번째 증거를 설명합니다. 15년 전부터 조성된 비자금, 순영 명의의 부동산과 차명 계좌, 총 규모 40억 원. 순영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음성 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윤미라가 제출한 녹취록은 조작된 것. 음성 분석 결과 순영의 목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95% 이상. 성대모사 전문가가 만든 가짜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강태주 회장 본인이 자신의 비자금 조성을 인정하는 자백성 발언 녹취록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태주의 목소리로 직접 지시하는 내용. 순영 명의로 된 건 다 내가 만든 거야. 이혼하면 그건 내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 높은 이 녹취록. 이것은 모든 추측을 현실로 만듭니다. 태주의 계획된 배신이, 조직적 범죄가 법정 앞에 내려놓여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순영 씨, 심경이 어떠신가요? 강태주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정미숙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갑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 모습은 당당합니다. 저는 40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간병, 자녀 양육, 남편 사업 내조.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회견장의 모든 기자들이 순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늙은 여자와 살기 싫다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자산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도를 이용해서 몰래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음성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가짜 녹취록까지 만들어서요. 순영은 한번 멈춥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회견장에 침묵이 흐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주합니다. 순영의 이 한마디가 한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서너 시간이 지났을 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의 한성그룹 비자금, 강태주, 이순영이 떠올랐습니다. 경제 전문지의 단독 기사. 한성그룹 비자금 의혹, 회장 일가 수십억 차명자산 보유 정황. 기사에는 비자금 규모, 조성 시기, 관련 인물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전처 명의를 도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한성그룹 주가는 장중 5%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요 방송사와 종합지들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움직입니다. 수사팀을 꾸리고 한성그룹 본사의 특별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3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이 한성그룹 본사 건물에 들이닥쳤습니다. 격리부서와 회장실을 수색하는 장면이 취재진에 의해 생중계되었습니다. 태주는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을 나서는 태주의 모습. 예전의 당당한 회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창백한 얼굴, 수척한 몸.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차명 자산이 사실입니까?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입니다. 정정당이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주가는 이틀간 30% 하락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은 한성그룹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은행들도 대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자 회견 직후 순영의 첫째 아들 준혁이 농장을 찾아옵니다. 농장 마당. 준혁이 내려옵니다. 양복 차림의 준혁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신고한 거예요? 네. 제 인생이 끝났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제 입지도 흔들린다고요. 준혁은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회사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오래된 선택입니다. 민재가 농장에서 나옵니다. 형 왜 그래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너도 어머니 편이야. 동생이라는 놈이 가족을 배신해. 배신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일이 뭔지 알기나 해요? 내 연녀를 두고 40년 헌신한 어머니를 쫓아낸 게 정상이에요? 복순이 농장에서 나옵니다. 75세의 노인이 두 아들 사이에 섭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쓰나? 어디서 배운 버릇이 그래? 이게 누구 집안일인데 남의 어른이 끼어드나요? 내가 3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식 키웠어. 이순영 씨가 이 마을에 와서부터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40년을 어떻게 헌신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 복순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준혁이 뒤돌아 차로 향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네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집니다. 순영은 한참 그 차를 바라봅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은 기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 10시 순영은 축사 벤치에 앉아 별을 봅니다. 첫째 아들을 잃고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이 지금은 희망처럼 보입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 3개월.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판사, 태주, 순영이 앉아 있습니다. 검찰은 태주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인으로 박종호가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한성그룹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박종호가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20년간 격리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강태주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은 15년 전부터 전처 이순영 씨 명의로 부동산과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지시는 회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태주 측 변호인이 반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박종호의 명확한 증언과 녹음 파일 앞에서 무너집니다. 법정에서 재생되는 녹취록. 태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순영 명의로 된 건 다 내가 만든 거야. 이혼하면 그건 내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 법정이 술렁입니다. 이 녹취록은 모든 추측을 현실로 만듭니다. 재판이 계속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1심 재판은 2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강태주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하여 자산을 은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이러한 행위는 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태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순영은 민재와 복순과 함께 판결을 바라봅니다. 40년 남편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법정에서 내려졌습니다. 법관의 입으로 재판이 끝난 지 반년. 강원도 횡성의 시골 마을은 봄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벽 5시 농장. 여전히 순영은 일어납니다. 축사로 향합니다.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했던 일을 이제는 자신의 소를 위해 합니다. 축사에는 이제 30마리의 한우가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민재가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월 매출은 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순영과 민재가 함께 일하는 모습. 어머니, 이번 달 고객이 500명을 넘었어요. 매출도 기존 대비 40% 증가했고요. 내가 와서 농장이 더 좋아졌구나. 고맙다, 민재야. 그 옆에는 순영이네 마당이라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순영의 장조림 6포, 복순이 만든 반찬. 그것이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순영. 그리고 한 달 전, 준혁이 다시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농장 입구, 준혁이 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는 고급 세단이 아니라 렌터카를 몰고 왔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순영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영이 준혁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지나간 일은 괜찮아. 넌 이제 깨달았으니까. 준혁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저녁, 마을 장터에서 한 노부부가 순영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저희도 응원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순영은 웃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회장 부인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할머니로. 밤, 별이 많이 뜬 하늘. 밤하늘의 별들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자신의 삶을 산 여인 위의 별들입니다. 마지막 장면 새벽에 해가 뜨고 순영이 팔을 벌려 하늘을 받아안습니다. 40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골에서 드디어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순영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주세요. 사연 루틴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